아, 22일 윤석열의 2개월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신문 기일이죠. 여기에 아마 모르긴 해도 화요일 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23일 또는 24일 날 나올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난 이거 잘못된 소송이라고 봐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저번에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줄 때 윤석열이 개선장군처럼 평상시 때 지하로 들어간다며. 근데 지상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에 개선장군처럼 그 모습을 주면서 진영과 진영 싸움에서 윤석열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게 기각이 되면은 마치 윤석열의 징계는 사실 정당화되는 잘했다는 느낌이 되고, 물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걸 뒤집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2개월 정직을 맞으면서 뭔가 강아지나 산책시키고 이런 모습으로 정치적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어쨌든 이제 첫날 그분들이 잘못하신 게 대통령을 이제 거명을 하셨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이 발언이죠. 본인이 그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메신저가 왔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뭐냐면은 대통령이 불신임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역으로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제가 하신 상황은 이 불신임한 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은 검찰총장이 이 징계 2개월하고 5개월이 더 남았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사퇴하는 게 이 공직자의 도리로서 맞는 거죠. 네. 검찰총장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특별한 거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이 제 추측이건데 대선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검찰총장직을 남은 5개월이라도 징글징글하게라도 억지로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인 이 송사 문제, 빙고! 가족들의 그거 문제 때문에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모님 이야기보다 부인권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이 최근의 일이고 또 본인이 이제 임명받은 후의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혹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프신 분. 지금 아프셔가지고 부인 대신에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분이 계시긴 한데, 저는 한편 좀 다른 생각이 들던 게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분도 아까 그 안철수 대표랑 비슷한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사시도 구수를 했고 또 지금까지 뭐 이 역경을 많이 딛고 일어났잖아요. 검찰총장까지 될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바닥까지 갔다가 또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 주자로 뛸 수 있는 여력을 그 지지율로 자기가 이제 완전히 뭐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서 거의 지금 뭐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시 직무 배제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코로나 대응 얘기까지도 막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번에 뭐 지금 스스로 사퇴하는 거는 절대 없는데 정직 2개월이라는 그 이후의 행보는 그 안철수 대표하고 뭔가 교감도 살짝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합니다. 저는 이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 비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처리하느냐 엄청난 싸움을 내부에서 하면서 이겨내고 출마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계속 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명명합시다. 윤석열은 법조계의 안철수. 법조계 안철수. 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죠. 그 직업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지. 네. 내가 봤을 때 안철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윤철수로 하지 뭐. 안철수가 웃겨 보이는 건요. 자기가 함량 미달이고 하다못해 정치인으로서 목소리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목소리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치인에 좀 뭔가 센 이미지 주기 위해서 목소리 긁었던 기억들 아시죠? 뭐 하겠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MP 아바타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오기예요, 오기. 그 오기 하나가 뭔가 검찰한테는 그게 일정 부분 어울릴 수는 있잖아요. 직업상 어울릴 수는 있는데 그 오기가 상식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 상식을 파괴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지층만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대선을 맡긴다거나 정치인으로서는 함량 미달인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실제로 안철수가 대선 나오거나 뭐 하면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뭘 잘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전혀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에 출마했을 때 50%에 가까웠던 지지율이 지금 3%? 바이러스 회사 사장 때 외에는 잘한 일이 없어요. 그게 방증하죠. 근데 이게 윤석열 거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더 세게 좀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에서. 이거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은 깔끔하게 정치권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자면 박명림 교수가 연세대 그분이 칼럼 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해줘야 된다. 국회에서 탄핵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더 커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더 커질 수는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를 했고 임기가 보장됐고 이런 측면에 그다음에 윤석열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해결을 해 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어차피 임기 채우면 끝나고 가는데 네. 이걸 굳이 건드려 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탄핵을 만약에 성공을 시킬 수 있겠죠. 유석이 네, 많으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언론 프레임상 정권 수사했다고 저렇게 탄핵까지 시키는 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기적으로 이제 두 가지 어느 게 더 나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검증이라든가 송사 등을 치르게 만들게 하는가 재판부가 수사를 받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건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서 뒤에까지 쭉 끌고 가주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판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투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 1번. 탄핵을 신청하자. 2번 한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은 탄핵하자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전략적인 것들의 네.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럼 문구를 다시 만들어봐요. 갑자기 힘들어졌네. 윤석열을 깔끔하게 아웃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1번 탄핵해서 빨리 집에 보내자. 2번 임기는 보장하고 천천히 하면서 그냥 혼자서 무너지게 하자. 너무 어려운 거.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윤석열이 임기 채우겠다고 하는 그게 오기로 발동한 거라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누군가가 세게 때려주길 바라는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완전 탄압받고 나간다. 정말 대선 나갈 생각이 있다면.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을 유지해야 될 남들이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네. 검찰총장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합시다. 네, 탄핵 민주당이 탄핵해야 된다. 1번. 탄핵은 좀 신중하자. 2번. 투표 시작. 삽시간에 한 몇천 명 하실 것 같은데 1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치. 그거 더불어 특검도 같이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죠. 지지자들의 생각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최강욱 대표가 이야기했던 특검 부분도 하나 솔깃하더라고. 아니 특검을 윤석열 총장을 특검하자는 게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검사 향응 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몇 가지 검사들에 관련되는 것들만 축약해서 특검을 하는 것도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 출범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달 반, 두 달은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 과정에 검사들이 했던 이 잘못된 관행들을 낱낱이 한번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놓고 가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우리가 공수처 여론조사 했을 때요. 찬성이 60%가 넘었어요. 7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이 국민 여론이 나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례로서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투표는요 아까 8대2 정도 탄핵해야 된다가 사실 국민들한테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골치를 썩어요.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퇴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게 전략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써 윤석열에게 사퇴를 압박하게 하는 최소한 너랑 우리는 좀 결이 달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행위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한테 추미애 장관이 지는 것 같은 느낌 받는 게 굉장히 싫었던. 저도 똑같은 생각을 억울함이죠. 하는데 억울함. 이게 정치라는 게 해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것 같지만은 받아들이는 결론은 아주 극단순해요. 맞아요. 누가 죽었어? 누가 그만뒀어? 누가 저기 전선에 그 군인을 집어넣었다? 누가 먼저 뒤로 뺐어?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추미애 장관 지금 사표 발려야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도 30만 원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가니까 아니, 탄핵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탄핵할 수 있는 권한, 합법적인 권한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가고 서울시장 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상대방이 프레임 짜기는 되게 좋죠. 그렇게 공격을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시기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느 쪽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지지해 준 사람들의 그 열성적인 콘크리트, 다이아몬드 지지층을 더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질르는 거예요. 공수처법 개정한 거 굉장히 리스크가 컸던 거거든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또 개정한다는 게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시키고 좀 특히나 여당 지지자들은 뭐가 있냐면은 막 부글부글 끓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걸 바래요. 근데 막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한테 대들고 대통령한테까지 대드는 모습 보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왜 180석을 뽑아줬는데 그걸 못하냐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리스크가 아까 제가 그래서 요즘에 방송으로 늘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전부 다 좋아하는 일은 없어요. 51%만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럼 정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속이 끓고 막 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당장 닥친 뭐 정직 2개월도 그렇고 추 장관님의 그 이제 뭐 사의 표명도 그렇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상황 속에 검찰 개혁의 명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당위성과 명분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계속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좋은 면도 많이 있다. 참을 수 있을 면도 있다. 그런 그 생각이 남 위원장이나 우리 대변인이나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은 이슈를 전환하고 뭐 다른 민생 이슈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돌아가져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찝찝하게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두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밀어붙여 피를 철철 흘리더라도 이 단칼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야, 그 투표 아까 그 사이에 3천 명이 됐어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근데 그 퍼센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81, 3, 1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지자들 여론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에 대한 자잘한 추가 입법들을 끊임없이 던져내야 돼요. 끊임없이 던져내야 되고 그 과정의 사례로서 검찰이라든가 사법개혁이 필요한 과거에 잘못된 사건들 관행들을 나열해 가지고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 책에 나왔던 그런 사례들을 나열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입법 조치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추가돼야 될 게 늘 우리 박진영 대변인님 얘기하시듯이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 그죠. 파견 검사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이었던 검사들 뽑고 임기 또 3급에서 시작하지 않고 5급으로 시작하고 뭐 이런 개혁 조치들이 이렇게 시끌시끌한 동안에 뒤에서 계속 물밑에서 작업이 계속 제공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죠. 그 추진만 되면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성공적인 검찰 김대중 개혁이 대통령이 늘 평생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평화적 정권 교체, 그다음에 대중경제론, 남북의 그 평화통일 세 가지 이야기 왜 없어요, 특별히. 근데 그 이야기를 국민들이 재미나게 듣기 위해서 사람 바꾸고 장소 바꾸고 기획해가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평생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들한테 매일 다른 이야기하면 국민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네. 똑같은 이야기를 늘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치장도 해주고 스토리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꾸준히 다 사람 바꾸고 하면서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중적이라고 봐. 검찰 개혁에 공감하는 국민은 정책 이슈가 없을 때는 3분의 2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윤석열을 대입을 하면 윤석열은 그 프레임 먼저 먹혔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압받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프레임이 먹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태,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윤석열 사태가 났을 때, 그 사태가 났을 때 첫 프레임이 잘못 짜여짐으로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율이 좀 힘겨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추가 입법 중에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윤석열이 저렇게 임명권자에 대해서 대들면서 마치 지금 극우들이 보면 진짜 화이팅이죠. 진짜 용자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이슈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 실제로 대한민국에 가장 문제가 있는 집단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국회와 검찰일 거예요. 근데 그 국회가 나름대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다수를 갖고 잘해버리면 국회 이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라는 국회법 같은 것들 제대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그 사람들이 그 주체가 돼가지고 다시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향후 검찰이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측면에는 사실은 윤석열이 검사들이나 자기 지지층을 선동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개혁해야 될 권력이 검찰인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기소청이라니까요. 굳이 말하면 향후에 꺼내야 돼요. 지금 향후에 꺼내야 장기적으로 돼요. 그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고 기소청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젠다를 쫙 끌고 오면서 사람들 시선을 이쪽에다 맞출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동의합니다. 예. 이 현안에 대한 즉각 대응을 통해서는 이 프레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그거 말고도 그 수사가 들어간 부분 있죠. 그 판사 사찰 부분. 예. 서울 고검에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유리한 수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에게는 이중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22일 날 가처분 신청에 관련한 이제 이 서로 공방을 주고 받은 다음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결과가 나오면 이건 분명히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당일 바로 기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기각일 수도 있고. 예. 아니 판사들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들여다볼 것도 없는데 예, 예. 고민하는 척 많이 해. 근데 여기서 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에 대한 이 손해에 대해서 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서로 공방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징계법이 왜 있어요? 징계법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랬으면 좋긴 그거예요. 한데 사법부 또한 검찰과 함께 우리가 늘 개혁의 한 주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엄청 어려운 이야기들 자기끼리 실컷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검사 징계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법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조미연 판사는 사실 윤석열이 죄가 없다가 아니고 요거는 실제로 총장직 하게 해주면서 다퉈라 이런 거였거든요. 징계까지. 그때 논리도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야,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 하는데 내가 직무배제 왜 결정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게 마치 자기가 죄가 없음인 것처럼 개선장처럼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 맛을 한 번 더 보려고 한 번 더 이걸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요거는 진짜로 패착이라고 봐요. 예. 윤석열이 지금부터는 이제 뭐랄까 자기 스스로가 이 정반대의 경우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검찰총장이 어떤 기세 싸움의 중심에 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잖아. 근데 저쪽 세력과 이쪽 세력이 첨예하게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도구로 쓰여.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때 윤석열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미래를 한번 예측도 가능할 것 그게 같아요. 타이밍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기각되면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사퇴도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죠. 예, 사퇴하겠다. 2개월 후에 사퇴하겠다. 징계가 끝나면. 뭐 그 이제 정치로 국민들과 풀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서 드려서 죄송하다. 그렇고 뭐 어떤 핑계를 대고 하든지 그러고 정치하러 갈 수도 있는 거지. 2개월 후에는. 그 정도도 못하면 진짜 그건 찌질한 거예요.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남아서 계속 문재인 정부 흔들어라 이렇게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타이밍에는 사퇴를 해주는 것이 그냥 일반 보편의 상식에 가까운 상식이죠. 제가 보니까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공통점이 있어. 사과를 잘 안 해.
사과를 전혀 안 할 사과를 뿐더러 말을 바꾸기만 말이 하죠. 바뀌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랬는데 이랬대 부득이하게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도 보면은 징계위원회 끝나고 이러면 누구든지 당연히 어쨌든 뭐 내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락을 깔잖아요.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확 폼 잡고 팍 나오면서 추운데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할 때 정말 황당했어요. 이런 상황을 자기가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스럽다. 이게 첫 멘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공직자든 뭐 정치인이든 보통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붙인 멘트가 대통령께는 배은망덕 국민들에게는 오만불손. 근데 검찰 애들이 주로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수사할 때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을 일반 피의자도 사과를 해버리면 자기 혐의를 인증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가 사과를 해버리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돼서 이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기본 마인드가 걔네들한테 항상 있어요. 이분 온 세상이 다 법정이구만 그냥. 예. 나머지는 다 저기 아직 범죄자고 자기 정치인 마인드가 입장에서. 없는 거죠.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긴 하지만 못하겠네요. 아예 시작도 못하겠네요. 심지어 문 대통령이 최근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되니까 잘했건 못했건 간에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언어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저도 참 떨어져서 참 억울한데 떨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쵸. 그건 그 사과해야지.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그 힘을 모았는데 내가 부족하여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정도 맞습니다. 사과해야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번 더. 저희 상대 후보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도 송구스러워했는데요. 뭐. 그것도 사과도 하세요. 사과를 늘 해야 돼. 늘 했습니다. 저는. 사과 늘 해야 돼. 같은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그럼요. 그렇죠. 상대 후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지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진짜 남명이 훌륭하다. 저는 정말 늘 그랬습니다. 윤석열은 좀 배워 좀. 김종인 위원장님보다 더 훌륭한 비대대대 위원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참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는 역사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느냐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거고 이런 거 있어요. 윤석열한테 없는 거. 지금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노 대통령에 대한 기억. 전직 대통령이요. 퇴임한 지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사실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난 이렇게 봐요. 검찰총장이란 직은 수사만 잘하면 되는 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 자신을 이름을 불러준 중앙지검 검찰총장에 임명해준 그 임명권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의 지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검찰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돌리는데 자기가 혁혁한 고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감정도 없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고 정치를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결국에는 피보는 건 지지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시고 난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이야기까지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시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 삼키시려고. 그런 느낌을 이제 보고 있는 저도 받았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흐름으로 보면 완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잘 가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내용만 보면 윤석열 때문에 미치겠고 막 저쪽에 백신으로 공격하는 거 막 미치겠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특정 시점에 훗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의 나라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어떤 수준으로도 그렇게 기억될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미시적으로만 보고 뭔가 이렇게 집착해서 보시지 말고요. 뭔가 우리는 지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국정을 운영한다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